네, 안녕하세요. 윤현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긴 섹션이죠. 그리고 내용도 조금 약간 어려운 편이고요.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그 노아의 방주 심볼리즘을 보는 이제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하나는 그 원인으로서의 관점, 어떤 모든 생명의 씨앗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과로서의 관점, 모든 것의 씨앗으로부터 탄생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질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인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관점이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는데 사실 그 둘 다 말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상반된 두 개의 관점이 동시에 말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상응의 원칙 그리고 이제 대우주와 소우주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뭐 상응의 원칙에 따라서 위의 것은 아래 것과 같잖아요. 큰 것과 작은 것도 같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뭐 대우주, 소우주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우주는 아주 큰 개념이고 소우주는 아주 작은 개념인데 사실 그 본질은 동일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은 그게 꼭 틀린 말이 아닙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타 해석들,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보시는 첫 번째 페이지는 기타 해석, 아틀란티스의 침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대홍수 하면은 이제 큰 홍수가 와서 뭐 이게 꼭 물은 아니라 이제 우주 물질이라고 이제 고대 카발리스트들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세상을 뒤엎어 가지고 어떤 재앙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쪽 서양 쪽에서도 또 아틀란티스의 침몰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죠. 그 미지의 대륙 아틀란티스가 침몰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 하루 만에 그 아틀란티스 대륙이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야기의 소스는 이제 플라톤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플라톤의 그 두상이 있습니다만은 왜 크크크 하고 웃고 있는지는 아마 본문을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ther interpretations should also be considered. 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 또 다른 해석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Some 10,000 year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he island of Poseidonis, the last remnant of the great Atlantean Empire, disappeared beneath the surface of the ocean as the result of a terrific natural cataclysm. 자, 여기서 Christian era, 그러니까 기원 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0년 또는 1년. 기독교 시대가 시작되기 약 1만 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만년경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틀란티스 문명의 최후의 섬인 포세이도니스가 자연재해로 인해 바닷속으로 침몰했다라는 전설이 있다. 네, 이거는 일종의 역사입니다. 자, 그 섬의 이름이 그 아틀란티스 전체라기보다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last remnant of the great Atlantean Empire. 아틀란티스 제국의 이제 마지막 땅이었던 뭐 포세이도니스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네, 포세이도니스 하니까 이제 포세이돈이 떠오르죠. 실제로 이제 플라톤이 기록한 그 내용에 보면은 이제 아틀란티스를 설립한 사람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포세이돈이거든요. 이 바다의 왕 포세이돈. The records of this destruction have survived as tradition and form part of the legendary history of most ancient races. 자, 이 아틀란티스라는 이 신비의 대륙, 이 신비의 또는 거대한 섬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뭐 거의 모든 그 고대 종족의 그 전통을 통해서 그 어떤 전설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자, 그래서 플라톤도 그런 전설, 그 오래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접하고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겼었던 거죠. Plato had received the account of the sinking of Atlantis from the records left by Solon. 자, 플라톤 이제 어떤 경위로 이제 아틀란티스에 대한 전설을 알게 됐냐면은 그보다 이제 훨씬 오래 전에 살았었던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 솔론, 그 7대 현자 중에 한 명이죠. 솔론의 기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접했다 이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He realized that the historical Atlantis offered a magnificent opportunity to combine history with philosophy. 자,
자, 이게 플라톤은 이제 철학자였기 때문에 그 이 아틀란티스 침몰의 이야기가 이것이 굉장히 어떤 뭐 역사적인 사건이긴 한데 여기에 굉장한 의미, 여기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 아틀란티스라는 대륙의 침몰이라는 그 역사와 거기에다가 자신의 그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을 이제 좀 옷을 입혀가지고 일종의 우화라는 것을 또 만들어낸 겁니다. 아틀란티스 대륙의 침몰이라는 우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읽어보면은 뭐 올림푸스 신들도 나오고 뭐 제우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접한 플라톤은 이 역사적 사건에 철학의 가르침을 혼합한 우화를 만들어냈다. 예. Plato was an initiate of the Eleusinian mysteries. It was forbidden by this order that any of its initiates should openly reveal the secret tradition. 자, 이제 플라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리스 신비주의 쪽에 이제 최고봉기를 할 수 있는 그 엘레세우스 제전, 엘레세우스 신비주의 학교의 이제 입문자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전수 받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비밀 이런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르침을 뭐 오컬트 지식을 이렇게 전수 받으면은 자, 그것을 이제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뭐 그런 비밀 서약 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엘레세우스 신비주의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지식을 이제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토는 비밀 교리를 그대로 공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자, 그래서 So Plato cunningly concealed in his account of Atlantis the metaphysical doctrine of the initiates concerning the fall of man and the constitution of the human soul. 자, 그래서 아이고 제가 오타가 났네요.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신비주의의 가르침. 우리가 이제 타락에 대해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the fall of man. 자, 이것이 뭐냐면 결국 인간이 영적 존재였던 그 상태에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과정.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다 신의 계획의 일부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왔는데, 자, 엘레세우스 신비주의에서도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그 입문자들에게 전수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플라톤이 그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일반인에게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틀란티스 우화, 그 역사를,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아틀란티스 우화에다가 그 가르침의 심볼리즘을 슬쩍 끼워 넣어서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개념, 그 비밀 가르침을 아틀란티스 이야기에 슬쩍 끼워 넣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비밀을 공개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속된 말로 꼼수를 쓴 거죠. 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일종의 소설 비슷한. 뭐 소설이는 엄밀히 말하면 소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요. 네. 그 안에 그런 심볼리즘을 슬쩍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크크 하고 웃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아틀란티스에 대한 이제 플라톤의 기록은 그의 저서인 티마이오스 그리고 크리티아스에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loss of the prehistoric empire was used to veil the fall of the angels. 자,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 신화는 여기서 물론 이제 엔젤이라고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 천사 그리고 이제 그 인간들이 이제 물질 세상으로 떨어지게 된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감추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화에다가. Atlantis, with its vast population, became symbolical of the etheric sphere that descended into the humidity of generation. 자, 인간이 그 낙원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영적 상태, 영적 존재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런 낙원에서 쫓겨나 육신을 걸치게 되는 개념을 설명하는 우화가 바로 아틀란티스의 침몰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화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아틀란티스 대륙이 일종의 낙원 또는 어떤 영적 세상 이런 거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the fall of man. 그 인간이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아틀란티스는 etheric sphere. 그 에테르의 영역을 상징하는 심볼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모든 인간, 모든 생명체는 원래 에테르체를 가진 그 에테르체를 가지고 있었고 에테르 영역에서 머무르다가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에테르 영역에서 물질 영역으로 이렇게 침몰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그 아틀란티스 침몰 그 역사적 사실에다가 그런 의미를 이렇게 이제 부여를 한 겁니다. 플라톤이. 자, 여기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죠. 제가 왔다리 갔다 하네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 자, 그래서 결국 이 아틀란티스는 인간이 육신을 걸치기 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바로 그 에테르의 영역이다. 우리 개인, 인간으로 따졌을 때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몸 말고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의 세상들, 여러 개의 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auric body, 우리 인간의 아우라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맨 끝에, 맨 가장자리에 있는 아우라, 그쪽 몸에 이제 처음에 있었다가 그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최종적인 몸을 가지게 됐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개념을 아틀란티스 신화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틀란티스는 뭐냐면 인간이 육신을 걸치기 전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에테르 영역, 말하자면 피지컬한 상태가 아니라 슈퍼 피지컬한 상태, 바로 그 영역인데 그 후 습기가 지배하는 생성의 영역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자, 그 이후 습기, 대홍수 또는 어떤 뭐 거대한 쓰나미는 뭐 아틀란티스는 좀 쓰나미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이제 뒤집어 쓰면서 그 물을 뒤집어 쓰면서 그 습기가 지배하는 생성의 영역, the sphere of generation이라고 하죠. 그 물질 세상으로 이제 내려오게 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틀란티스가 침몰하면서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물질 세상에 떨어져서 뭐 살아가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It is only necessary to compare Plato's account with the Pythagorean system of mathematics to discover the correct key. 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이해를 못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플라톤의 그 아틀란티스 우화를 피타고라스의 이제 수비학과 비교해 보면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문장만 달랑 써놨어요.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식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앞으로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블랙 포인트 여기 보시면은요, 이거는 제가 그냥 추가를 한 건데요. 자, 이거 fall이라는 개념, 저희가 이제 수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영적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것.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슈퍼 피지컬 바디, 여러 개의 이제 몸이 또 보이지 않는 몸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몸이 우리가 원래는 우리 영혼은 그 몸의 맨 가장자리, 가장 바깥에 있는 그 겹에 이제 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육신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fall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대인들은 그 인간이 태어날 때, 이 물질 세상에 태어날 때 역시 어떤 여러 개의 단계를 거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자, 영적 존재가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단계.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은, 자, 우리가 원래는 우리 영혼이 이제 황도대, 우리 지구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곳이 바로 황도대죠. 이제 별자리가 있는 그 세상, 그 fixed stars라고 합니다만은, 자, 처음에 거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가, 다시 말해 요거 이제 낙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황도대가. 자, 그러다가 이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하나씩 내려오거든요. 이제 그 황도대 아래에 뭐가 있어요? 그 이제 7 행성들이 있잖아요. 7 행성,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7 행성. 그 행성들의 궤도가 있죠. 전에 프톨레오마이오스의 그 이제 그 세계관, 그 그림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토성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영적 황도대에 머물고 있었던 영적 인간이 물질 육신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제 한 단계 내려오면은 토성이에요. 자, 그래서 토성, 세턴. 자, 실제 이 행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행성이 상징하는 그 심볼리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인들이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이제 토성이라는 그 계단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토성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해요. 네. 토성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옷을 한 벌 입혀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자, 우리 토성 하면은 뭐 이제 그리스에서는 뭐 크로노스, 이제 로마에서는 세턴 뭐 이런 식으로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토성이 상징하는 것들, 그런 속성들, 뭐 예를 들어서 신중함, 뭐 그리고 조심성,
뭐 이제 주의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색하는 힘 등등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 별자리들도 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 행성들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물질 세상에 왔을 때 그런 속성들을 이제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성, 신중함, 조심성 뭐 그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속성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좋은 측면이 있고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자, 토성, 신중함, 조심성. 자,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악용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사에 신중을 기하는 것. 자, 그것은 적당히 신중함을 기하는 것은 굉장히 뭐 바람직한 일이죠. 자, 우리가 뭐 함부로 그냥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냥 행동하는 것보다는 이것저것 다 그 따져보고 위험성은 없나 다 따져보고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바람직한 거죠. 자, 그런데 그 속성, 토성이 부여하는 이런 속성을 또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오버하면서 조심스러워하고 신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네. 자, 너무너무 그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에 앞서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모든 것, 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100가지 경우의 수 다 따져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만 소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죠? 말하자면 몸이 얼어버리죠. 몸이 얼어버려가지고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 거는 이제 토성이 준 이런 선물을 잘못 사용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뭐 목성, 화성 이런 순으로 다 이제 하나씩 받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설명했었습니다. 이 토성이 이제 사탄과 이제 그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쓰이기도 한다. 사탄. 그리고 이제 사탄은 뭐냐면은 뭐 이제 뭐 기독교에 나오는 사탄 있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것은 그 근본적인 실체가 무엇이냐면은 방해하는 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억누르는 힘이다. 그 대적하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토성이 부여한 이 신중함, 조심성, 자, 이런 것들을 너무 오버하게 되면은 그 힘에 굴복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방해하는 힘이 나를 지배하게끔 해버리면은 내가 이제 맨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꽁꽁 얼어붙게 되는 거죠. 얼어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성이 그 안 좋은 측면으로 이제 발현이 되면은 나의 행동하려는 의지가 꺾여버리게 된다. 뭐 그런 것이 그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저 예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 겉에 황도대가 있고 바로 그 첫 번째 계단이 이제 토성이고 바로 그 다음 계단은 뭐냐면 목성입니다. 목성. 그래서 이것이 제우스 또는 이제 주피터를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목성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성은 확장하는 힘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대범하다 그래야 되나? 네, 이제 확장하는 힘. 그리고 이제 목성하면 이제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마음씨 좋은 아주 이제 털털한 그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이제 이미지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대하고 이게 방금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관대함 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좋죠. 자, 그런데 역시 그것도 너무 과했을 때는 이제 실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가 있죠. 네, 매사에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매사에 허허허 하면서 웃고 넘겨버리고 모든 걸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그거 지나치게 그런 것도 이제 안 좋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목성의 그러한 것들도 좋은 쪽으로 썼을 때는 이제 약이 되고 그 부정적인 속성에 이제 지배되면 이제 또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태어날 때 토성이 주는 그런 옷을 걸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또 목성이 주는 그런 속성을 이제 걸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성하면은 보통 전쟁의 신 마르스 또는 아레스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이제 화성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전쟁 뭐 그런 것보다도 어떤 용기, 의지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그 내가 행동하는 그런 용기, 의지 이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용기와 의지가 너무 과하거나 그 방향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역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자, 내가 이제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용기,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용기, 내가 해야만 할
할 일을 하기 위한 용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건데 그것이 나의 뭐 개인적인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기, 의지, 뭐 이런 쪽으로 발현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토성은 이제 반대하는 힘이고 이 화성은 토성과는 달리 부추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추기는 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대인들은 이제 루시퍼를 이제 화성과 이제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도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뭐 루시퍼 하면은 보통 이것도 역시 악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루시퍼가 맨날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행동에 따른 결과, 뭐 대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순간 나에게 쾌락을 극대화하는 그것이 최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추기게 되거든요. 네. 이제 행동하려는 의지, 용기는 좋은데 이것 역시 그 방향이 잘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결국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 수 있다. 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토성과는 어찌 보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그 사탄과 루시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 개념이에요. 네. 토성은 반대하는 힘, 화성은 또는 루시퍼는 부추기는 힘.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제 그 부추기는 힘을 이제 화성이 아니라 이제 금성과 이제 결부시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이라고 그러니까 루시퍼가 화성에 해당된다고 보는 쪽도 있고 금성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 것, 금성 쪽이라고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화성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양 역시 이제 어떻게 보면 목성이랑 여러 면에서 비슷한데 그 태양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방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에다 이제 빛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라는 것은. 네,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반면에 내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기도 해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면 자만심 같은 것을 줄 수도 있죠. 태양이 이제 부정적인 속성은 내가 말 그대로 뭐 태양계의 중심도 태양이듯이, 그죠? 내가 왕이다. 뭐 하는 그런 안 좋은 그 측면으로 이제 발현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으로 됐을 때는 이제 아낌없이 베푸는, 뭐 기독교에서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이 곧 태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주는 이런 속성들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성. 금성 하면은 이제 비너스, 에프로다이트잖아요. 이제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성적인 것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금성의 이제 좋은 측면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게 되면은, 금성이 주는 좋은 선물을 이제 좋은 쪽으로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모든 것에서 이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균형과 조화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 자신이 바로 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섬으로써 세상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조화, 하모니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갔을 때는 이제 겉모습에만 집착하는, 네,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이제 뭐 빠져가지고 그쪽만 꾸미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성적인 그쪽에 빠지는 뭐 그런 쪽, 안 좋은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제가 말한 건 성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성적인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외모에만 치중한다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거는 3,000보로 빠지는 얘기인데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금방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수성이에요. 수성, 머큐리 또는 헐미스죠. 이 수성,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지능과 관련된 거거든요. 지식, 지능.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 보면은 헐미스나 머큐리, 로마 굉장히 또 그 민첩하죠. 민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아주 약삭 빠르고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네, 그래서 지능과 관련된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지능이라는 선물은 좋게 쓸 수도 있고 나쁘게 쓸 수도 있죠. 그 이제 뛰어난 그 능력, 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좋게 활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헌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뭐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행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속성은 전부 다 중립적인 거예요. 그 중립적인 그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번째 단계에서는 뭐냐면은 그 수성 아래에 있는 달입니다. 달. 네, 달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괄호에다 이제 물, 레테강이라고 또 썼는데 좀 보다 구체적으로 썼는데 이거 아틀란티스와 침몰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달이라는 것은 뭐 알다시피 그 물을 상징합니다. 물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달에 의해서 생기는 뭐 조수 현상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여성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죠. 그 달의 주기와 뭐 여성의 생리 주기와 이게 딱 일치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물과 항상 이제 결부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물질 세상으로 내려왔을 때, 이 달을 거치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물에 풍덩 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humidity of generation. 습기가 지배하고 있는 생성의 영역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 바로 이제 달이 상징하는 그 물에 이제 풍덩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레테강이라고도 하고요. 그 레테강을 통과하면서 이제 모든 기억을 상실하게 되죠. 뭐 전생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비로소 마지막에 지구, 물질 세상에 이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네, 이 달이라는 것도 역시 뭐 장점, 단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상상력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면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고 뭐 이렇게 좋은 건설적인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쓰일 수가 있고, 반대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허상에 지배되어 가지고 망상증에 걸리고 뭐 심하면 미칠 수도 있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한 함정에도 빠질 수가 있다. 라는 말 예전에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아틀란티스 침몰이다. 우리가 이제 영적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왔을 때 이제 물에 풍덩 빠진다. 바로 이 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달의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물질 세상에 온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는 태아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임신하고 아기를 임신하고 이제 첫 딸은 이제 황도대에 머무르는 기간이고, 둘째 딸에는 토성, 그리고 셋째 딸에는 이제 목성. 그 태아도 이제 엄마 뱃속에서 계속 자라잖아요. 바로 그 9개월의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각각 행성들이 주는 이제 선물을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홉 달째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지구에 탄생하게 되죠. 네. 제가 맨리 표시의 다른 책에서 읽었었던 내용인데, 이제 모든 인간이 9개월 만에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칠삭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칠삭동이 같은 경우는 이 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태어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여기 7째 달, 그 수성의 단계에 있었을 때 그 달까지 가지 않고 요때 태어나는 게 이제 칠삭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칠삭동이가 막 되게 똑똑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달에 이 레테강을 건너기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흥미로워요. 오케이.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Also, the city that consisted of alternating zones of land and water arranged in concentric circles was no material community, but the solar system itself, as can be easily seen by anyone who cares to diagrammatically draw out Plato's description. 네. 자, 그 네 번째 블랙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자, 아틀란티스를 침몰시킨 자연재해, 그 대홍수라고 비유할 수 있죠. 자, 이것은 결국 인간들의 영혼을 삼켜버리는 물질 세상이다. 네, 이 달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전 문장에서 나왔던 거고요. 제가 지금 막 읽은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플라톤이 그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아틀란티스라는 곳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플라톤의 기록대로, 물론 이건 이제 플라톤이 실제로 아틀란티스가 그렇게 생겼었다라기보다도 이제 플라톤이 유화를 만들면서 그렇게 자기 심볼리즘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걸 거예요. 보면 이제 땅과 물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동심원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양궁 같은 거 할 때 이제 관역 보면은 이제 중간에 동그라미가 있고 그 동심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제 플라톤의 설명에 따르면은 아틀란티스가 그런 모양으로 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땅, 물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것 역시 일종의 심볼리즘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실제 그 그림을 보겠습니다만은 그 플라톤이 그 설명했었던 그 아틀란티스의 모양새는 결국 태양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플라톤이 이게 설명한 거를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그려본 아틀란티스의 상상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앙에 이게 태양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이 중앙에 이제 그 도시의 중심부가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동심원들이 있죠. 그래서 땅, 물 이런 식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심볼리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결국은 태양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은 태양 중심을 이제 돌고 있는 그 행성들의 이제 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태양계의 행성들을 연상시키는 아틀란티스의 상상도다. 그 매니 피오시가 쓴 책 중에 이제 아틀란티스에 대한 해석이라는 그 이제 짧은 책도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 아틀란티스 심볼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아틀란티스의 의미 아시겠죠? 이제 노아의 방주와 여러모로 이제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몇몇 이미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제 그냥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신비의 섬 아틀란티스 그 광경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대한 이것도 완전히 거대한 대홍수죠. 네,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그 밑으로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이거를 이제 하나의 심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이게 인간이 그 물을 통해 가지고 영적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것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플라톤이 그 저서에서 이제 한 말입니다. There occurred violent earthquakes and floods. In a single day and night of misfortune, all your warlike men in a body sank into the earth, and the island of Atlantis, in like manner, disappeared in the depths of the sea. 네, 아주 강력한 지진과 홍수가 났다. 그래서 이제 하룻밤 만에 그 모든 그 전투를 일삼던 그 아틀란티스의 모든 시민들이 대륙과 함께 땅 속으로, 바다 속으로 이제 사라졌다. 뭐 그렇게 나옵니다. 강한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하룻밤 만에 사라진 아틀란티스. 네, 이제 몇 페이지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기 아틀란티스 얘기까지만 딱 하고 끊고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또 내일 하려고 했는데요. 그 나머지 부분이 그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s Plato used the history of the lost continent to veil the secret of man's lost spiritual state, so likewise did the Hindus, Chinese, Chaldeans, Mayans, and Jews. 자, 플라톤이 아틀란티스의 침몰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각색하여 영적 세상으로부터 물질 세상으로 떨어지는 인류의 이야기를 우화로 엮어냈듯이, 자, 이건 이제 그리스의 사례고요. 그 외에도 그 다른 그 고대 문명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그 홍수라는 그 매개체를 심볼리즘을 이용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힌두, 중국, 칼데아, 마야,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한 소재로 이 가르침이 담긴 우화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 유대교 그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심지어 저기 마야에서도 나온다고 돼 있고요, 그렇죠? 중국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칼데아 이게 바빌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대교에도 있고. There can be no doubt that there is a 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 story of Noah and the lost Atlantis. But what most writers have been unable to discover is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Noah and Atlantis and the third metaphysical tradition. 네. 자, 저 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그 두 번째 블랙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매니 피오시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제 대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틀란티스 이야기 말고도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분노한 제우스가 그 동해 시대, 브론즈 에이지를 종식시키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켰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성경에 나온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그 엘로힘이 그 인간이 이제 사악한 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뇌하다가 이제 대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리기로 하잖아요. 근데 제우스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네. 거대한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모든 인간이 이 대홍수를 통해서 말살된 것이 아니라 데우칼리온과 그의 부인은 살아남았죠. 이 데우칼리온이 누구냐면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우스가 실제로 그 대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프로메테우스가 자기 아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줘요. 아, 곧 거대한 홍수가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을 건데, 그러니까 너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여라. 내가 시키는 대로 어떠한 규격의 상자를 만들어서 너희 가족과 함께 그 안에 숨어 있어라. 그러면은 너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 노아의 방주랑 똑같죠. 네. 그래서 거대한 상자를 만들어서 이제 화를 면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노아의 대홍수와 아틀란티스의 침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는 틀림이 없죠. 네. 뭐 거의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러모로 비슷해요. 네.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한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그리고 아틀란티스의 침몰도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라는 그 대륙의 영적 세상을 상징하는 에테르 영역을 상징하는 아틀란티스가 이제 물질 세상으로 빠지면서 이제 새로운 뭔가 문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동영상을 녹음하는데 갑자기 좀 기침이 많이 나가지고 잠시 영상을 중단했습니다.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블랙 포인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대홍수 그리고 아틀란티스의 침몰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다룬 거고요.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의 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그 세 번째 형이상학적인 전통이 또 하나 있다. 네, 이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있단 말임. 지금까지 한 것도 많은데 하여튼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세 번째 전통의 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거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 대홍수를 상징하는 어떤 그 페인팅입니다. 네, 그래서 역시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물속에 이제 막 빠지고 있고요. 어떤 뭐 이상한 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 데우칼리온과 그의 부인, 그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이제 지침에 따라서 만든 그 방주, 그리스판 방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그 플러드 미스 또는 델루지 미스 하면은 그 성경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전통에서 그 이 대홍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 10몇 가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한번 그 연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Noah, born with white hair and prematurely aged, is of course the symbol of mind, or that which is above the confusion of matter. 자, 노아는 이제 하얀 머리를 가지고 이제 태어났다라고 하죠. 아기 때부터 이제 머리가 허옇게 씌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조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가 아니라 거의 뭐 성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뭐 체구는 작지만 거의 뭐 성인과 같은,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아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본인의 그 아버지인 무드셀라에게 이게 어찌된 영혼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자, 근데 이제 그 노아가 그 하얀 머리 그리고 조숙하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노아는 결국 혼란스러운 물질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정신, 인텔렉트, 정신의 원리, 지적 능력, 원리, 이런 것, 마인드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물질 세상, 결국 그것이 이제 대홍수잖아요. 대홍수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 세상을 이제 씻어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자, 하지만 노아는 그 마인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초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서, 대홍수 위에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Noah is the knower. Noah is the intellect. So Og, king of Bashan, the good giant, is the personality or body consciousness, as we learn from the interpretation of the Cyclop myths of the Greeks. 자, 그래서 여기서 맨리 아저씨는 노아를 the knower, 아는 자, 그리고 the intellect, 지능 또는 이제 지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인드 프린시플이다. 헤르메스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이성의 힘, 마인드의 힘을 이용해서 그것을 덤덤하게 초월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 거인 왕 있죠. 거인족의 왕 오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그 그리스 신화의 키클롭스 이야기를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산의 왕 옥은 마인드가 아니라 그보다 하위에 있는 인격, 퍼스널리티 또는 육체 의식, 바디 컨시어스너스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거인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제 키클롭스로 이제 나타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키클롭스가 그 거인들이죠. 그리고 외눈박이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데세우스가 그 이제 모험을 하면서 키클롭스도 이제 죽이고 뭐 그런 장면도 나왔었죠. 자, 이 키클롭스가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결국 오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감이니까 우리 육체 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인드보다는 아래에 있는 그런 인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를 죽이는 것은 이유는 그 육체에 대한 집착, 감각에 대한 그 의존, 그 전적인 믿음 이런 것을 초월하고 바로 그 이제 마인드의 단계로 나아간다. 노아와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른다. 뭐 그런 거를 상징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그 바산의 왕 옥에 대해서도 자, 이것은 그 마인드보다 하위에 있는 퍼스널리티 또는 육체의식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반대로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y another interpretation, Og is the oversoul or anthropos, the one-eyed giant who is too big to go into the body, the ark, but sits on the roof. That is, dwells in the upper parts of the aura and is fed through one small window, the pineal gland or third eye. 자, 이제 한편에서는 이 옥이 육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반면에 또 다른 그 시각에서는 그보다 대령, 바산의 왕 옥을 대령, oversoul 또는 anthropos, 인간의 원형의 상징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다. 자, 이게 갑자기 어려운 단어들이 막 나오죠. 대령, oversoul, 그리고 anthropos, 이것은 인간의 원형, great man이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요. 자, 이 oversoul이라는 것은 그 철학자 그 랄프 월도 에머슨이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결국 이 oversoul의 실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상위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슈퍼 피지컬 바디 중에서도 우리 가장 높은 의식 있죠. 인간의 가장 높은 의식. 그 의식이 어디 존재하냐면은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우라, 그 맨 가장자리에 거하는 가장 그 높은 경지의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에고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영혼, 네, 그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소울, 혼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휴먼 마크로코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자, 이제 우리가 보통 대우주, 매크로코즘이 이제 대우주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우주, 소우주 얘기를 하면은 인간은 소우주고 뭐 우주가 대우주다 또는 신이 대우주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이 대우주, 소우주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한 명의 인간을만 가지고 이제 대우주, 소우주를 따지면 우리의 몸이 소우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 에고가 이제 소우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보다 이제 슈퍼 피지컬 바디, 우리 육체적인 그 신체 위에 있는 그 또 다른 몸, 에테르 영역에 있는 그 몸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대우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혼이 거하고 있는 곳. 네. 그것이 이제 바로 오버소울이고 그것을 이 바산의 왕 옥을 오버소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견해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는 anthropos, 이것이 뭐냐면 인간의 원형, the great man이라고 해요. 이 great man이 그 카발라 경전 조하르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인간은 우주는 거대한 인간이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the great man of Zohar라고 하거든요. 그 우주를 상징하는 인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인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영적 아담, 우리 육신을 가진 아담이 있기 전에 인간의 원형. 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견해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great man, 말 그대로 거인이죠. 자, 그래서 덩치가 너무 커서 이 덩치라는 것은 덩치가 크다라는 것은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스피릿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의 몸은 뭐 키가 170, 180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스피릿은 굉장히 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거인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방주, 상대적으로 조그만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선량한 외눈박이 거인이 바로 옥이다.
이 옥은 우리의 대령, 우리의 oversoul 또는 우리의 spirit, the great man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전설에 따르면 이 옥은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방주 지붕에서 이제 그 방주에 나와 있는 구멍, 그 한 개의 창문이 있다라고 했죠. 그 창문을 통해서 이제 음식을 공급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대교 경전에는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방주 위에 앉아 있었다. 실제로 우리 육신 안으로는 너무 커서, 육신 안으로 들어오기엔 너무 커서 우리의 아우라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아우라는 우리 육신에 비해서 훨씬 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인은 그곳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휴먼 매크로코즘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방주 위에 앉아서 그 창을 통해 이 창이라는 것은 결국 제3의 눈, 그리고 또 손과체가 있는 곳,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음식을 공급을 받았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시키클롭스도 그렇고 그 외눈박이들의 눈이 어디 달려 있냐면 여기 이마에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사실은 제3의 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옥은 우리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두 가지 또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인터넷에서 구한 사진인데 이제 성경에 그 언급되는 그 바산의 왕 오그를 언급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해 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신명기 3장 11절. 자, 그래서 이제 바산이 거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키도 크고 이렇게 덩치가 컸다 이런 거를 이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다. 그러니까 대홍수를 통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인이 이제 바산 왕 옥이다. 뭐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드디어. There is also a legend to the effect that there is a baby born in the ark. 자,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관련해 가지고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그 대홍수 기간 중에 그 이제 그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이제 방주 안에 이제서 머무르고 있던 그 시점에 아기가 태어났다.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또 전설이 있거든요. 예. 방주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전설도 있다. This is the soul which is born from the chemistry of the body and is identical in its significance with Harpocrates, the infant god of the Egyptians, described in the Osirian cycle. 자, 이 아기는 뭐냐면은 그 방주라는 이 거대한 그 몸에서 그 화학 작용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영혼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이제 방주가 말하자면은 이제 엄마의 뱃속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한 시대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를 위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이 전설은 그 이집트 신화에서 등장하는 아기 신 히포크라테스, 아니 히포가 아니라 하포크라테스와 같은 개념이다. 네, 이제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제 하포크라테스라는 아기 신이 있거든요. 자, 이제 아기 신 하포크라테스인데 이게 뭐냐면 아기 호루스를 의미합니다. 그 호루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태양신 호루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면은 보통 오시리스, 이시스 부부가 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독생자 호루스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 호루스가 아기였던 시절에는 이제 하포크라테스라고 불려요. 예. 그리고 이제 호루스는 떠오르는 태양의 상징입니다. 그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제 태양신이 여러 명 있는데 그 태양의 속성에 따라서 이제 신들이 다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는 해가 있고 뜨는 해가 있고 중천에 떠 있는 해가 있고 그 해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신들이 다 따로 있는데 호루스는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뉴선입니다. 새로 태어난 그 태양.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았으니까 태양이 새로 떠올라야겠죠. 바로 그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게 이제 호루스예요. 그 오시리스의 시대, 아버지 오시리스의 시대가 이제 막을 고하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이 이제 호루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아기신 하포크라테스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태어났다. 말하자면 그 아기신 하포크라테스에 해당되는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 이거는 뭐냐면 대홍수를 통해서 이전 세대가 이제 다
정리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런 아기 신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은 그 예수님의 탄생과도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과도 이제 같은 개념이다, 같은 심볼리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he infant is therefore the celestial self, the Christ within, born amidst the animals. For the ark of Noah and the manger of Bethlehem are identical in meaning. 여기서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방주에서 태어난 이 아기, 방주에서 태어났다는 그 아기는 동물들 사이에서 태어난 천상의 자아, 내면의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 네, 거기에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방주니까 그 동물들이 바글바글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와중에 그 이 동물들은 이제 뭐 또 그 황도대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 황도대 12별짜리 이거 다 동물들이잖아요. 물론 사람도 몇 명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 태어난 아기. 그래서 천상의 자아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상위 자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에서 태어난 아기와 베들레헴의 외양간 또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는 같은 개념이다. 같은 개념의 심볼이라 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아기 예수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냥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곡간 또는 외양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동물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리고선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심볼리즘이란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구약 성경, 공식 성경에는 이 아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 카발라하고 이제 유대교 전통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성경에 실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미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 그 동상은 무엇이냐면은 세라피스, 이시스 그리고 할파크라티스입니다. 네, 세라피스는 이제 그 오시리스거든요. 이제 같은 신입니다. 이제 원래 이집트에서는 이제 오시리스라고 불렸는데 이제 이집트 전통과 이제 그리스가 이제 약간 좀 합쳐지면서 이제 세라피스라고 이제 새로운 이름이 이제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시스가 있고, 이시스는 바뀌지 않았죠. 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독생자, 말하자면 구세주라 할 수 있죠. 그 떠오르는 태양. 그게 누구냐면은 할파크라티스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손을 잡고 있죠. 이시스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아기가 보입니다. 이게 할파크라티스입니다. 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태양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미지는 그 토트 타로에 등장하는 그 메이저 아르카나 20번 카드입니다. 더 이언.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약간 좀 그림자처럼 약간 좀 투명하게 된 큰 아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입에다 대고 있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할파크라티스거든요. 이제 뭐 타로 카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20번 카드 전통적으로 그 20번 카드는 그 제목이 The Judgment예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뭐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심판. 그 최후의 심판. 이제 다시 이제 정말 그 말세에 가서 이제 모든 영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그게 그 카드가 상징하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어느 한 시대의 종말이거든요. The Judgment, 최후의 심판. 자, 그런데 이 토트 타로에서는 이거를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이 토트 타로가 이제 다른 그 뭐 라이더 웨이트나 뭐 다른 타로와 이제 그 가장 이 부분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나는데요. 더 이언, 이거는 이제 이언이라는 것은 시대라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라는 어떤 그 끔찍한 재앙 파괴라기보다도 새로운 출발이다. 이게 사실 뭐 종말과 출발은 다 같은 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종말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출발을 하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토트 타로에서는 그 출발이라는 관점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언,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더 이언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새로운 시대를 이끌 사람은 오시리스가 아니라 호루스다. 떠오르는 태양 호루스다. 지금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앉아 있는 그 파라오 같이 생긴 이 자가 바로 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할파크라티스 안에 이제 호루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 어떤 거대한 여신이 이렇게
구부려서 엎드려 뻗쳐 비슷한 자세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이 뭐냐면 오메가거든요. 오메가. 그 그리스 문자 오메가죠. 자, 이 오메가는 끝을 상징합니다. 끝.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시스 여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종말을 상징하는 오메가. 그 안에서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의 아기가 할퍼쿠티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그것도 일종의 종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이전 세대를 그러니까 그를 싹쓸이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제 잠시 머무르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종말의 와중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될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 태어난 것이다. 뭐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것도 이제 타로 카드인데요. 자, 이것은 이제 골든 돈 매지컬 타로에서 나온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20번 카드가 아니라 0번 카드, The Fool입니다. 메이저 아르카나의 제일 첫 번째 카드죠. 자, 그래서 The Fool 0번. 이거 첫 번째 모든 타로 카드의 제일 첫 번째 카드거든요. 새로 역시 시작을 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어떤 아기가 입에다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할퍼쿠티스를 상징하는 것이죠. The Fool의 여정, 새로운 시대를 이제 출범시키는 그 이제 Fool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로 표현됐죠. 여기서 Fool이라는 것은 이제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기와 같이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아직 오염되지 않은 그런 의미, 그런 상태, 아주 이상적인 이상주의자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아기로 표현했습니다. 이 아기가 결국 할퍼쿠티스의 심볼리즘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아기 예수의 탄생, 영어로는 더 네티비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떤 외양간 또는 이제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퍼쿠티스라고 볼 수도 있고 방주에서 태어났다는 그 전설의 아기, 새로운 시대를 이끌게 될 리더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역시 동물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죠. 그 노아의 방주에서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처럼 이렇게 동물들이 쳐다보고 있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오늘로써 드디어 그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 총 7섹션, 7시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저는 이번 거가 하여튼 제일 어려웠어요. 네. 다음부터는 좀 더 내용이 좀 쉬워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그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